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간편경제학 2024년 대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의고사 4회 61번부터 80번까지 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는 이제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입니다. 자, 61번에 보시면 계산 문제로 명목이자가 15%, 예상인플레는 5%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20%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세후 실질 이자율을 구하라. 이거 많이 풀어봤죠, 여러분들? 지금 이자소득세는 명목이자에 가시합니다. 그럼 명목이자가 15%니까 여기에다가 조세를 갖다가 조세 20%를 때리면 세율 20%를 때리면 조세를 3%를 떼가죠, 정부가. 그럼 내가 받는 세후 명목이자율은 12%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 이자는 또 물가 상승을 빼면 됩니다. 세후 실질 이자는 12%에서 물가 상승률이 그 5%니까 5% 빼면은 7%가 됩니다. 7%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다음 62번은 이제 솔로우 계산 문제네, 그죠? 솔로우 정상 상태, 균제 상태에서의 그 계산 문제인데, 일단은 그 생산함수가 대문자로 와 있죠. 이걸 소문자로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솔로 이론의 계산 문제는 1인당 소득 생산함수를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소문자로 바꿔야 돼요. 노동의 3분의 2성, K의 3분의 1성이잖아요. 인당 소득 함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양쪽을 노동을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요거 이제 1인당 소득이죠. 그리고 요 노동 나누면 이거 밑으로 내면 밑에 3분의 1승이죠. 그러면 인당 자본의 3분의 1승으로 묶어지죠. 그래서 인당 자본량의 3분의 1승.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1인당으로 무조건. 그럼 이제 저축률이 S고 강화상률이 델타, 인구 증가는 없다고 가정했네요. 그럼 정상 상태,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생산량, 1인당 소득을 S와 델타의 함수로 바르게 나가.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서 1인당 소득을 구하랬죠. 우리 정상 상태, 균제 상태의 조건은 SY equal N 플러스 델타. 이거 왜 안 왔죠, 여러분? 이거 이제 균제 상태 조건입니다. 요거 이제 너가 계산하면 되죠. 그럼 S는 이제 문자고, 이제 Y를 구하시면 Y는 그대로 내버려두고요. 요거 두 개 이제 더하면 인구 증가율이 0이고 강화상률이 인구 증가율은 0이라 했잖아요. 그죠?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0 날리고 델타 K. 델타 K인데, 그래서 Y를 구해내야 돼요. 그럼 Y 변수는 이제 K를 Y로 치환하면 되죠, 이거는. 여기서 K는 Y의 세제곱이죠. K의 3분의 1승이 Y니까, K는 Y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델타의 Y의 세제곱, 이렇게. 그럼 이제 Y 나누면, 이를 나눠볼 Y 제곱은 델타분의 S가 됩니다. Y는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델타 S.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63번은 이제 빅맥 환율과 명목 환율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환율 문제인데, 또 우리 국제경제 환율 문제는 무조건 뭐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뭐가 나올지는 몰라도.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요 데이터가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시장 명목 환율입니다. 명목 환율이 시장 환율 우리 명목 환율, 외환 시장에 결정된 명목 환율이 미국은 기준이니까 뭐 1불 그대로고요. 다른 나라는 이제 브라질은 2, 그 다음에 한국은 1,000원, 1불 1,000원, 그 다음에 중국은 6위안,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90루블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장 명목 환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맥 환율이, 빅맥 가격이 나와 있잖아. 빅맥 환율을 환산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미국의 빅맥 가격은 5불이잖아, 5불. 그럼 이거는 다 1불당으로
1불당으로 환산되어 있잖아요. 그죠? 환율이. 그럼 이제 빅맥 환율도 비교하기 위해서는 1불당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빅맥 가격을 5불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브라질은 이제 브라질은 12 나누기 5 이라면 이제 불당으로 나오잖아. 불당으로 하면 이제 2.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빅맥 가격이 4,000원이니까 4,000원 나누기 5 하면 80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18 나누기 5 하면 3.6이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아니지. 그 90루블이네. 빅맥 가격도. 그럼 90 나누기 5 하면 18루블입니다. 그러면 물어본 게 보기 보니까 각국의 화폐 가치는 구매력 환율로 평가시. 이게 구매력 환율입니다. 이 빅맥 환율이. 이게 이제 구매력 환율인데 이것이 이제 시장 환율 대비 요거와 대비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 요것이 요거와 대비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 이렇게거든요. 보면은 브라질만 저평가되고 있어요. 환율이 높은 게 저평가잖아요. 높은 게 가치가 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브라질만 이거 2에서 2.4니까 저평가되고 1,000원 800원, 6 3.6, 90 18이니까 다 다른 거는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요 답은 맞는 거는 3번만 맞습니다. 다른 거 다 틀리고 3번만 맞죠. 중국은 이제 다른 건 다 고평가고 브라질만 저평가니까 요 맞는 말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64번은 이제 물가지수 계산 문제네요. 물가지수 계산 문제인데,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와 2020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 구하라 했죠. 그리고 기준인도가 2010년이니까 2010년은 물가를 계산할 필요 없죠. 기준인도는 무조건 물가가 100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만 라스파이레스로 물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라스파이레스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2011년 가격, 2010년 가격 이렇게 하는데 거래량의 아래 위쪽에 전부 다 2010년도에 기준년도의 거래량이 가중치로 들어가는 게 라스파이레스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빵하고 의복을 합하는 거죠. 분자는 보세요. 2011년 가격, 2010년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빵이 2011년 가격이 3만 원이고 거래량이 2010년 거래량입니다. 10만 개. 요거는 이제 똑같이 들어갑니다. 10만 개, 10만 개. 플러스. 그 다음 이제 의복은 2011년 가격이 6만 원이죠. 곱하기 2010년 거래량 5만 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5만 벌. 이렇게. 가격만 이제 2010년 가격이 들어가면 됩니다. 빵에 2010년 가격이 만 원. 그 다음에 의복은 2010년 가격이 3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위에가 60억이 되고요. 계산 이제 미리 해왔습니다. 밑에가 25억입니다. 곱하기 100 하면 240이 돼요. 물가가 240. 야, 물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네. 240. 기준인도 물가 100에서 240이 되고, 그 정가율은 140이죠. 140%죠. 정가율은 140%죠. 100에서 240이 되니까 140% 증가입니다. 140% 증가. 답은 1번이네. 그죠? 자, 그럼 65번에 통화 성수를 물어봤네요. 65번은 통화 성수. 통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금 보유 비율이 높은 경제는 통화 성수가 이게 답이네 바로. 통화 성수는 이거잖아요. 현금 보유 비율, 지불 준비율 1 마이너스 현금 보유 비율은 1, 이거 통화 성수죠. 그 파생 통화의 크기를 알아보면 통화 성수인데 이건 뭐 현금 보유 비율이 있고 이제 지불 준비율이 있습니다.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올라가면 통화 성수는 적어지고 같은 보는 통화량이라도 통화량이 줄어들죠. 파생 통화량이.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고 2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안전증권을 매입하면 돈은 밖으로 풀리니까 보는 통화량 증가입니다. 법정 지급 준비를 낮추면 더 많은 돈이 대출이 되니까 신용 창출이 활발해지고
4번에 보는 통화는 그 여러 배에 해당하는 예금 통화를 창출한다. 맞고요. 예금 통화는 파생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전자화폐 활성화에는 우리 전자화폐나 이런 이제 전자화폐 활성화는 현금 보유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현금 보유를 할 필요 없죠. 전자화폐 활성화되고 금융기술이 발달하고 금융기관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게 통화 성수가 커집니다. 통화 성수가 커져서 파생 통화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맞고 66번은 자 ISLM몽에서 화폐 수요 이자율 탈승 무한대 유동성 함정이죠. 화폐 수요 이자율 탈승 무한대일 때 옳은 설명으로 묶은 것은 너무 쉽죠 이거. 우리 ISLM의 요거 이제 기울기 요인, IS 기울기 요인 2개, LM 기울기 요인 2개, 총 4개인데요. 그림 6개 공부하죠. 그림 6개 공부해가지고 다 집약하잖아요. IS가 수직적, LM 수평적, 반대로 IS 수평적, LM 수직적, 이거는 극단이에요. IS 완전 수직선, LM 완전 수평선, 그리고 IS 완전 수평선, 그다음에 LM 완전 수직선 이렇게 6개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끝들은 재정이 효과적이고 금융이 효과 떨어지는 케이스고 밑에는 이제 금융이 효과적이고 재정이 효과 떨어지는 케이스고 위에 끝들은 구축 효과가 적고요. 밑에는 구축이 큰 케이스들고 학파는 케인즈파, 통화주의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죠. 그 중에 이제 요거 물어봤는데 66번에 요거 유동성 함정 요거.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효과 100%, 금융은 효과 빵입니다. 그래서 리얼하고 기억이 많네. 기억과 리얼. 이게 너무나 쉽죠. 그래서 이놈은 정책 효과만 물어봤는데 구축이 적나 크냐 뭐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막 물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그림 6개죠. 잘 공부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7번은 이제 시간 비일관성 문제. 시간의 비일관성 혹은 비일치성인데, 이거는 재량 정책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문제점 중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죠. 재량을 정책을 오락가락 하니까 시간적 비일관성 문제가 있는 이게 장기입니다. 장기에 이제 정책이 오락가락 비일관하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민들이 이제 정부 정책을 신뢰를 못하니까 정부 정책을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서 전혀 정부 정책의 효과가 엉뚱한 대로 나타난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재량과 준칙 이거 하면서 이 내용 나오죠. 이거 말고 3개 돼 있죠. 불확실성 정대, 시차 문제 심각, 로비 가능성 문제. 그래가지고 총 4개가 재량 정책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준칙으로 가면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럼 여기 이제 시간 비일관성 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통화정책의 결정은 이익 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거는 이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여기 로비 가능성 문제. 그러니까 이거와 함께 재량 정책의 문제점의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비일관성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이번은 전혀 얼토당토 안 나온 문제고요. 3번 보세요.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을 변경하고자. 자,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재량이죠. 재량 정책입니다. 준칙은 변경이 안 되잖아요. 일정률 정책을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변경하고자 하는 유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다 이거죠. 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 통화정책에서 준칙에 따른 정책보다는 재량정책을 적절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틀리죠. 이 재량의 문제점인데 오히려 준칙이 필요한 이유죠. 오늘 재량정책이 필요한 딱 하나의 이유는 경직성입니다. 재량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의 경직성이죠. 그리고 5번에 케인즈파가 케인즈파가 이런 문제점을 자기들이 강조합니까? 오히려 통화주의자를 비롯한 고준학파 쪽에서 이런 재량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준칙으로 가자. 그런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만 맞습니다. 그다음 68번에 이제 또 실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실업.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기 필립스는 자연 실업률에서 수직이죠. 우리 필립스가 장기 필립스는 수직,
자연 실험률에서. 단기 필립스는 우하향, 이렇게 이제, 하고요. 적응적 기대에 입각해서는, 단기는 이렇고, 장기는 이렇죠. 그래서 여기서 확장 재정 금융을 펼치면, 단기적으로 올라가죠, 경제가. 그러니까 실제 물가 올라갔는데 기대를 못하니까 이제, 이게 실제 실업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갑니다. 장기에는 이제 물가를 슬슬 기대해 나가면,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을 기대해 나가면 여기 이동해가지고 장기로는 여기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장기에는 무조건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일치될 때는 무조건 요 장기 필립스에 들어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이제 긴축 정책 펼치면 이제 실제 물가가 내려가는데 기대 못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일로 움직이죠. 실제 실업은 늘고요. 여기 갔다가 장기의 물가를 기대하게 되면, 물가 하락을 기대하게 되면 여기 좌측으로 움직여가지고 경제 다시 열로 들어오죠. 장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삼각형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합리적 기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적응적 기대에 기초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적응 기대라는 말이 없어도 단기, 장기로 구분한 요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합리적 기대 개념에서는 단기조차 필립스가 수직이잖아요. 단기조차 필립스가 수직입니다. 왜? 단기조차 총 공급이 수직이니까, 합리적 기대는. 그러니까, 필립스도 단기조차 수직. 그래서 합리적 기대 개념에서는 이거 확장 재정금융 바로 올라갑니다. 이리로 가는 거 없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는 거고 바로 올라가고, 긴축 재정금융 하면 바로 단기적으로 경제가 일로 내려옵니다. 그죠? 합리적 기대는.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정책이 들어오면 단기에 기대 못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정책에 대해 이런 말이 없으면 예상된 정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상된 정책이 들어오면 단기에도 바로 기대하니까 바로 올라가고 바로 내려갑니다. 적응적 기대는 이제 이게 단기 총공급은 우상향이고 장기 총공급은 수직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 AD가 있으면 확장정책하면 여기로 가죠. 여기 1번에서 1로 가고 그다음 장기는 1로 가죠. 요 가는 게 여기서 필립스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긴축 정책하면 여기로 갔다가 장기는 여기로 오죠.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필립스로 보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내용이죠. 이게. 하여튼 이제 1번 맞고요. 그다음에 2번 자연 실업률은 완전 고용화 실업률로 자발 실업자들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실업자가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2번이고 3번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와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우하향한다 이 말이죠. 물가와 실업률 간의 역관계를 가지고 있다. 단기에는. 그다음에 4번에 자연 실업률 수준은 즉 자발 실업자 수준이죠. 자발 실업자 수준은 실업보험 등의 영향을 받는 맞죠? 우리가 실업보험을 강력하게 시행하면 이제 실업직이 됐을 때도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구직활동을 계속 오랫동안 하려는 자발 실업이 늘어나는 제도죠. 실업보험제도. 그러니까 실업보험제도 등 하면은 이제 자발 실업이 영향을 주니까 자연 실업률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수입 원자재가 인상은 우리 필립스 공부할 때 항상 이 총수요, 총공급하고 이렇게 이제 항상 대비시켜서 공부하셔야 했죠. 우리 수입 원자재가 상승은요, 이 단기 총공급만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죠. 그죠? 장기 총공급은 안 움직이고 기업 비용 요인 상승이잖아. 그러니까 단기 총공급만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 필립스가 우상방 이동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공급이 좌측 이동하면 우상방, 총공급이 우측 하방으로 이동하면 좌하방 이렇게 이동하와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수입 원자재 상승은 단기 총공급은 좌측 상방으로 이동시키고 필립스 곡선은 우측 상방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건 이제 우측이라 해도 됩니다. 우측으로 이동시키다 맞죠? 69번은 이제 성장 회계 방정식 계산 문제입니다. 너무 쉽죠? (69번) 이게 딱 나오면 딱 보니까 뭐 정가율, 총요소 생산성 증가, 기술 진보율 구하라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생산함수를
성장회계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A에 L에 0.5성, K에 0.5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성장회계 방정식 바꾸면 되지. 총 경제 성장률은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 곱하기는 플러스. 요 지수는 내려오고요. 노동 증가율 플러스 자본 증가율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국민 총생산 증가율이 10%네, 그죠? 10%. 그 다음에 노동 증가율이 4, 자본 증가율이 4. 너무 쉽네, 이거. 이거 4고, 이거 4면 곱하면 2, 합치면 4잖아요. 4.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요소 생산 증가가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70번.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총수요, 총공급 모형. 총수요, 총공급 모형. 우리가 다 그 총수요 옥선의 도출 형태, 도출 과정과 형태, 그 다음 총공급의 도출 과정과 형태, 각 선의 이동 요인들 다 공부하셨죠? 70번에 보면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정부가 이전 지출을 축소하면 IS 곡선 좌측, 이 아들인 AD도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기대 물가 상승은, 물가 변화는 어떤 순도 이동 요인이 아니지만, 이 기대 물가 변화는 단기 총공급만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기대 물가 상승은 단기 총공급이 좌측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기대 물가 상승은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주시오. 아니면 같은 임금이면 일 안 하겠다.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단기 총공급만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필립스는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그래서 이거 2번 맞네. 맞고. 3번, 팽창적 통화정책의 시행은, 그러면 총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이죠. LM 우측 이동과 이 AD 우측 이동이죠. 길기에는 관계없어요. 그죠? 이동 요인이지, 통화량 증가는. 그 다음에 4번에 균형 국민 소득이 완전 고용보다 적다면, 불균형이죠. 불황이죠. 여기 장기 총공급이 있고요. 이게 단기 총공급이 있다. 여기 이제 완전 고용 잠재 GDP잖아요. 그럼 AD가 여기 있는데, 그럼 AD가 여기 간 거죠. 여기로 가가지고 경제로 간 거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GDP가 완전 고용보다 적다. 이게 불황이에요, 불황. 그래서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보다 적다면 지금 불황이니까 인프레 갭이 아니라 디프레 갭이 존재하며, 보세요. 여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공급과 수요는 인치인데 장기로 보면 공급이 여기거든. 그러니까 수요가 여기니까 이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이만큼 모자라니까 이것이 디프레 갭입니다. 디프레이션 갭. 그래서 또 물가 하락 압력을 받죠. 물가 상승 압력이 아니라 하락 압력이 받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소득이 완전 고용보다 클 때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 소득이 말이죠. 완전 고용보다 더 크게 이게 호황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공급이 여기고 수요가 여기니까 여기 이제 인프레 갭이 발생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거죠. 이번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것도 기업 비용 요인 상승이니까 단기 총공급만 좌측 상방으로 장기는 아닙니다. 장기는 노자자기 크로스 능력이 변해야 장기 총공급이 움직이죠. 네. 그래서 70번에 맞는 말은 2번만 남았습니다. 71번 이제 국제경제학의 쿼터. 우리 국제경제학에서 이제 관세 부과의 효과와 쿼터의 효과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죠. 그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가 공부할 때 관세 부과 효과나 쿼터 수입 수량 할당하는 쿼터는 모든 면에서 효과가 동일하다. 그런데 단 그 가운데 있는 A 면적이 정부 재정 수입이 되냐, 그 다음에 그 할당받은 수입 허가를 받은 기업의 이윤이 되냐, 그것만 차이 난다. 그렇게 공부하셨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그걸 비교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쿼터를 500kg 수입 할당을 했을 때 새로운 시장 가격과 이에 따르는 할당지대는 이 할당을 받은 기업의 초과이윤입니다.
그 사각형 면적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71번에 우리가 그 관세 부과 효과와 커트 효과 공부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딱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 하면은 만약에 이제 국제 가격이 10달러로 했잖아요. 그 자유무역 하면 10달러로서 요만큼 이제 막 수입되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무역 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관세를 때리거나 코트를 하면은 이제 가격 올라가고 막 효과 공부했죠. 근데, 지금 막 관세를 때릴 때도 관세를 때리면 관세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관세를 때리면 요 원래 이제 여기 수입 가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텍스 때린 만큼 텍스 부과만큼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수입량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관세 부과 이후에 수입량이 되고 이때 이 사각형 면적이 정부 재정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세를 때리지 않고 쿼터량을 요구한다. 이걸 이제 쿼터량 쿼터하는 거죠. 쿼터하면은 이건 이제 500kg을 쿼터한다 그랬죠. 500을 이렇게 양을 똑같이 쿼터하면은 이제 수입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게 돼. 똑같이 오릅니다. 그죠?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이 나라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주고요. 이제 쿼터를 500을 했다. 이거 500개를 했다. 쿼터를. 그럼 이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냐, 이죠. 요걸 구하라는 겁니다. 이제 텍스 때문에 올라가니까 요 가격을 구하라고 이제 물어봤죠. 쿼터를 500 하면은. 그럼 여기 쫙 보면은, 요게 쿼터량이죠. 500 다 똑같잖아요. 500. 그러면 요 수요 공급 방정식을 이용해서 요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돼. 이 가격이 지금 뭔지 모르니까 이걸 구하려면, 여기 이제 500이거든. 그럼 우리나라의 수요량하고 공급량의 차이가 500개가 되는 가격을 구하면 되잖아요. 쿼터량 다 똑같으면 이 쿼터량 500개. 그러니까 이 식을 줬으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이걸 가격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이제, 머리 약간 이제 회전해가지고, 요 가격을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구하려면, 요 수요량하고 우리나라 공급량이 차이가 500이 되게 하는 가격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림상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수요량이 이제 4,000-100P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수요량이 4,000-100P. 이게 전체 수요량이고, 빼기, 이게 수요량 요거 빼기, 공급량. 공급량은 500 플러스 50P입니다. 500 플러스 50P. 50P 참. 요것이, 요 차이가 500이 되게 하는 P를 구하면 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가 500이 되게 하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가 500이 되게 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마이너스 100, 이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150을 넘기면 150P는 4,000 마이너스 500하고 3,500이고 빼면은 3,000이네. 그럼 여기 나와요. P는 20불이 됩니다. 20불. 여튼 이제 가격은, 시장 가격은 20불이고, 여튼 이제 할당지대는 요 면적이거든. 요 면적. 할당지대는 요 면적이니까, 여기 이제 500 곱하기 요 높이가 10이잖아요. 원래 10에서 20이 됐으니까. 그래서, 500 곱하기 10 해주면 5,000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72번은 리카도 비교이론인데, 리카도 비교이론에서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쌀과 옷의 교환 조건, 교역 조건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비교이론 나오면 공식 만들어가지고 가격비 공식이죠. 만들어서 비교이도 판단하고 기회비용도 판단하고 서로 이때가 무역을 하게 될 교환 조건의 범위도 바로 거기서 다 파악되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바로 공식만 씌우면 되는데, 단 두 지하의 가격비 공식 씌울 때 지금 72번은 나온 데이터가 생산량 데이터입니다. 생산비가 아니고 생산량이죠. 그러면 요 숫자를 바꿔서 쌀과 옷을 바꿔서 공식에 대입한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생산량 데이터니까 공식에 대입할 때는 바꿔서 들어간다. 그렇게 72번에 보면
공식이 오잖아요. 쌀 가격과 옷의 가격 비율이 공식이잖아, 공식. 리카르도 비교이론의 공식. 쌀이 먼저 나왔으니까 분자에 잡으면 돼요. 뒤에 옷이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 가격비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A국, B국이네, 그죠? 단, 생산비면 바로 대입하면 되네. 쌀의 뭐 생산비가 얼마다, 옷이 얼마다 이러면 바로 대입하면 되네. 이건 쌀 양과 옷의 양이죠. 그러면 쌀의 가격을 만들 때 그 옷 5벌이를 했잖아요. 이거는 똑같네. 그러나 그 A국의 쌀 가격을 만들 때 옷에 있는 그 옷 5벌, 그 5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5 이용하고, 그 다음에 A국의 옷의 가격을 만들 때는 쌀에 있는 숫자 5kg, 그 5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B국은, 쌀은 그 옷 2벌 해놨죠. 옷 2벌이니까 그 2를 이용하면 돼요. 그 쌀은 가격이 2월이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옷의 가격은 쌀에 있는 4자를 이용하면 되죠. 4. 쌀에 있는 4kg인데 그 4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옷은 4원 이렇게 돼요. 이러면 이제 비교의 1이 고윤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서 큰 나라는 분모제, 옷의 비교의, 작은 나라는 분자제, 쌀의 비교의. 이게 이제 쌀의 기회비용들이거든. 쌀의 기회비용이 낮은 나라가 B국이고, 그러면 A국은 옷의 기회비용이 낮은 나라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익대가 무익을 하게 될 교환 조건의 범위는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서 서로 교환대. 그리고 이제 0.5에서 1 사이잖아요. 0.5고 1 사이니까. 이게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쌀과 옷의 교환 비율이 아닌 것은 있어요. 0.5에서 1 사이니까 다 해당되는데 3번이 답입니다. 다른 건 다 해당되죠. 3번만 그 범위에 벗어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번은 이제 GDP 개념 문제네요. GDP의 측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일반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되죠. 근데 이제 아내가 가족을 위해 적용한 식은 이건 이제 시장에서 거래 안 되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로 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전기의 시장 가치에다가 공해가 발생한 그 시장 가치를 우리 공해 피해 비용, 뭐 소음 피해 비용 이런 거 추산 안 하죠. 그런 거 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틀렸고, 3번 임대주택 제공하는 서비스는 GDP 포함되지만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 이거 예외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자가주택 기속임대료는 시장에 거래 안 됐지만 예외로 추산되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4번에 A와 B가 서로 아이를 돌봐주고 각각 임금을 상대방에 지불한 경우 A와 B 중 한 사람의 임금만 지불, 아닙니다. 둘 다 임금이 GDP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5번에 기업의 재고품은 팔린 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생산된 해에 들어갑니다. 안 팔리면 재고로 남아도 재고 투자라 해가지고 그 해의 GDP에 추계되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 74번. 지급준비율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지급준비율.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부분 지급준비제도, 즉 100% 지급준비 아닙니다. 은행에서 예금 받아가지고 100%를 지급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일부만 지급준비하고 뭐 초과 지급준비나 법정 지급준비하고 나머지를 대출해 주죠. 그래서 맞고 2번 은행들은 법정 지급준비금 이상의 초과 지급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죠. 3번 100% 지급준비제도하에서는 그럼 지급준비율이 1이므로 통화성수는 1이 됩니다. 이런 나라는 없겠죠, 물론. 근데 우리 통화성수가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1인데, 만약에 이제 R이 1이거나 지불준비율이 100%라는 거죠. 그럼 1이면 이거 ZZ 날아가니까 이거 통화성수가 1이고, 혹은 현금 보유비율이 또 1이라면은, 요 1이면 요 0이니까 요 날아가고 1이죠. 그러면은 통화성수가 1입니다. 통화성수가 1인 나라는 없겠지만 통화성수가 1이면 파생이 전혀 안 되게 됩니다. 우리 보는 통화량 곱하기 통화성수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통화량 계산.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보는 통화량보다 이게 이제 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우리한 통화량은 보는 통화량보다 훨씬 큽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이런 가정했죠. 이 지불 준비가 100%라니 현금 보유율이 100%면 통화성수는 1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파생이 전혀 안 된 나라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에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통화승수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는 통화량의 공급량이 변하지 않아도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파생 통화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5번에 지급준비율 정책은 공개시장 조작 정책보다 은행의 자율성을 제어하죠. 맞죠? 그 지급준비율을 뭐 올리다 내렸다 하면 은행이 대출할까 말까, 더 많이 할까 적게 할까, 이제 은행 기능에 약간 역기능을 줍니다.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은행과 전혀 관련이 없죠. 중앙은행이 직접 정부시장에 가가지고 공채를 샀다 팔았다 하니까 우리나라 은행 기능과는 전혀 무관한 금융정책이죠. 그 다음 75번은 역시 이제 화폐수량설 나왔네요. 우리 화폐수량설은 MB 꼴 PY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항등식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항등식이지만, 오늘날에도 이건 항등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발견한 고전파 경제학자의 견해는 항등식인데 B와 Y는 거의 일정하니까 통화량과 물가가 직비례한다. 그거는 견해를 갖게 된 거죠. 자, 이건 물어봤어요. 화폐수량설 성립한다. A국의 실질 GDP는 2만. 여기 실질 GDP는 2만이잖아요. 2만이고, 물가는 30이다. 그럼 이거 곱하면 이거 60만이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60만이다. 통화량이 60만이다. 그러면, 그러면 유통속도는 1밖에 안 되네. 그죠? 1. 유통속도는 1. 답은, 그 1번 맞죠? 1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견해가 나옵니다. 이 화폐수량설,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의 견해. 이번에 이제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 내리면 물가가 10% 올라가죠. 요거 직비례면 집이야. 그리고 3번도 이제 실질 GDP는 변화 없지만 물가가 10% 오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명목 GDP는 10% 오르죠. 그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이 틀리네. A국이 중앙 통화량을 4% 증가하면 실질 GDP는 변하지 않고 물가만 4% 올라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에 A국은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 소득이나 실질 이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실질 소득과 실질 이자율 같은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화폐의 중립성이죠. 이게 다 옛날 고전파의 견해입니다. 옛날 고전파. 76번은 그래프로 해가지고 그 명목하고 실질의 관계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명목이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고 명목이 실질 GDP는 이렇게 되어 있네. 실질 GDP. 그럼 여러분, 여기에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같은 데가 기준연도입니다. 기준연도, 무조건. 2010년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물가 곱하기 실질 GDP 하면은 명목 GDP라죠. 명목 GDP가 Y를 하고요. 실질 GDP 소문자 Y를 한다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론 이제 백분율 하면 100이지만 지수화 시키면 여기 물가 지수가 100이면 여기 1이거든요. 1이면 요거 두 개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연도는 무조건 실질과 명목이 같고 물가 지수는 무조건 1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0년도가 기준도고 그럼 2005년은 보세요. 명목이 낮죠. 실질보다. 그러니까 물가가 1 이하란 거죠. 100 이하란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더 크고 여기 작잖아요. 그럼 여기 1 이하. 1 이하란 거는 100 이하로 내려갔던 물가가, 그 물가가 하락되고, 여기는 이제 명목이 크니까, 요거는 이제 2015년은 물가가, 이게 크니까 이거보다, 이건 1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물가가 100이니까, 이쪽에는 물가가 이제 80, 100, 이런 물가가 120, 이런 개념이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준도는 2010년 맞고, 2번, 2005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큰 틀렸습니다. 100보다 이하입니다. 100보다 적어요. 답은 2번이고, 3번, 2010년과 15년 사이에 물가는 상승했다. 당연히 물가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4번에 2005년, 2015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은 양의 갑니다. 경제 성장률, 요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요. 실질 GDP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거든. 명목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실질 GDP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니까 이 실질 GDP가 여하튼 점선이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경제 성장률도 양의 값을 가지고, 그다음 물가 상승률도 아까 얘기했죠. 100 이하에서 100으로 100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도 전 구간에 양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고요. 2번만 답입니다.
자, 그럼 17번에 다음은 재화시장만을 고려한, 생산물 시장만을 고려한 케인지안 생산물 시장 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성수 계산 문제 나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쉽게 나온 문제입니다. 생산물 시장만 고려한 내용이죠. 칠에. 그럼 현재 이 모델에 현재 그 1번에 보기 1번이 이제 현재 국민소득은 550원인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어져 C, I, G. 엑스포트, 임포트는 없죠. 수출, 수입은 없으니까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대비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C는 그 함수로 되어 있죠. 0.8 Y 빼기 T. 0.8 Y 빼기 조세. 조세가 그게 이제 50, 그 보기에 50대 있잖아요. 50까지 소비 적은 거고요. 그 다음 투자는 50, 100, 정부출이 50. 투자 100, 정부출 50. 이렇게 Y 계산하면 돼요. 그럼 0.2Y는 마이너스 40에다가 110. 그래서 Y는 550이 되겠네요. 그죠? 현재 균형 소득 550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그 성수들 물어봤는데,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원래 성수가 이제 정부출 성수나 투자 성수는 같은데 1-C분의 1에서요. 요거 조세, 소득에 비례하는 조세가 들어가면 C 옆에다 CT를 넣고, 그 다음에 수입이 고려대가 수입함수, 소득에 비례하는 수입함수가 들어와 있으면 플러스 M을 넣고, 그 다음 소득에 비례하는 유발투자가 들어와 있으면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 B를 빼고, 이건 이제 추가 요인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추가 안 돼 있어요. 요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그래서 여기서 투자 성수와 정부출수는 똑같기 때문에 1-C분의 1, 여기 한계 소비세 0.8이잖아요. 이게 투자 성수와 정부출 성수입니다. 여기다가 투자나 정부출은 이제 1 변화시키면 소득은 여기 오니까 5 증가죠. 5 증가입니다. 그 틀린 게 4번이네. 투자를 1단위 증가시키면 발생해서 총소득 증가하면 5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2번은 맞고. 그러니까 세금을 한 단위 감소시키면 조세성수는 뭐죠? 1-0.8분의 마이너스 0.8이죠. 곱하기 조세를 감면했잖아요. 조세를 감면한다. 조세를 1은 감면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소득은 4 증가됩니다. 4. 그래서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균형예산 성수죠. 세금과 정부 지출을 각각 1은 증가시키면 균형예산했죠. 이 기본 모델에서는 균형예산이 1이죠. 균형예산 성수가 이거잖아요. 1-C분의 1-C에서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1 하면은 총소득은 1 증가됩니다. 그래서 맞고. 답은 4번입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성수 계산. 그 다음 7, 8번 솔로 이론 또 나왔네. 그죠? 여기는 환급률도 물어봤어요. 환급률과 균제 상태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는 출제자가 아예 그 솔로 생산함수를 1인당 소득으로 나타내 주죠. 친절하게. 그 78번에 이 출제자가 하여튼 1인당 소득 함수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0.5성. 이렇게. 그리고 저축률은 12%, 0.12죠. 그럼 인구 증가율은 1%, 0.01. 강상률도 있네, 2%, 0.02. 이렇게 주어졌네. 옳은 것을 모두 올라라. 기억.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은 4다. 이거 앞에도 했잖아요. 균제 상태는 SY equal N 플러스 델타 K입니다. 여기 이제 균제 상태의 조건이죠, 이거 맞춰서 계산하면 됩니다. 저축률이 0.12니까 12% 맞죠? 저축률이? 그래서 0.12, Y 대신에 요거, K를 일단 구해야 되니까, Y 대신에 요걸 넣으면, K 0.5성. 는 M 플러스 델타. 요 바로 더하면 0.03이죠. 0.03K. 요걸로 넘기고, 요걸로 넘기해서 계산하면, K 0.5성은 0.12를 0.03 나오면 4네, 4.
그럼 이제, 균제 상태의 K는 16이고요. 1인당 소득은 4입니다. 예. 맞죠? 루트 16이 4잖아요. 그죠? 그리고 16이니까 여기 16 넣으면 그거는 4죠, 또, 여기가. 예. 자, 그래서 1번, 기억 맞아요. 그죠? 균제 상태 1인당 산출량 4다. 1인당 자본량은 16이고, 1인당 소득은 4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이제 미시경제 공부에 자본소득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이 같다. 이거 우리, 요거를 대문자로 바꾸면 이렇잖아요. 오래되잖아요. 이걸 이제 양쪽을 노동으로 나눠갖고 1인당으로 바꾸면 이렇고, 대문자로 환산하면 이거 1차 동사 곱돌로서 우리가 미시에서 배웠잖아요. 요 위에 있는 요것이 생산의 노동 탄력성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이 벌어가는 분배 비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생산의 자본 탄력성이기도 하고요. 또 자본가들이 벌어가는 분배 비율이죠. 그래서 지금 분배 비율이 똑같아요. 50%씩.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 다음 디귿. 균제 상태에서 황금률이 달성. 자, 지금 이 균제 상태가 황금률인가 아닌가, 소비가 최후로 극대화되는 황금률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황금률 조건은 이거죠. F-K 이꼴 N입니다. N 플러스 델타입니다. 여기 이제 황금률의 수학적 조건이죠. 그럼 여기 요거는 미분하면 되죠. 요거 미분하면은 0.5 내려가고요. 또 마이너스 0.5성이니까 0.5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K의 0.5성 됩니다. 는 N 플러스 델타 두 개 더하면 0.03. 그리고 여기로 옮겨서 곱하고 여기로 나누면 이렇게 K 0.5성은 0.5 나누기 0.03 딱 떨어지진 않아요. 대충 이제 16.66661이 나갑니다. 0.5 나누기 0.03 하면. 그러면 요거 딱 떨어지지 않겠네. 근데 이제 K를 구하면 약 278이 돼요. 그러니까 K가 278일 때 황금률이요. 소비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K가 16이잖아요. 16. 그러니까 지금 황금률이 아닙니다. 그냥 균제 상태만, 요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리면, 자, 16, 278이니까, 여기서, 자, 얘는 소득이죠. 일단 요것만 꺼봅시다. 이렇게 끄면, 요 접선의 길이가 F-K고요. 요 기울기가 M 플러스 델타거든. 요 기울기하고 요 접선 기울기가 같아지는 여기가 이제 요 폭이 소비가 제일 넓은 데거든요. 요거. 소비가. 그죠? 여기가 이제 황금률이거든. 그리고 이제 약 278이라는 거죠. 약 278. K가. 이게 황금률인데, 아까 원래 균제 상태는 여기라는 거죠. SY가 여기 통과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균제 상태죠. 여기가 이제 16. 그러니까 이 현재 균제 물론 이는 소득이 이제 4고요. 여기 이제 균제 상태인데, 여기는 소비는 요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보다는 소비가 더 적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황금률, 이런 경우는 이제 황금률로 가려면은, 저축률을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 저축률을 더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래서 다시 Y로 가면은, 이제 균제 상태가 1로 자리를 바꾸고, 요때 이제, 이 소비가 제일 넓어지는 거죠. 국민들이 또 배불리 먹는 그런 황금률이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디귿은 틀리고 기억 니은만 맞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79번은 딱 보니까 케인즈 소비함수잖아요, 이거. 뭐 통계 이야기 같은 거 나오는데 그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딱 보니까 케인즈 소비함수입니다. 79번에. 여기 1이 되어 있잖아요. 소비함수가 C는 그 뭐 첨자인 거 다 생략합시다. 2.48. 기초소비예요, 기초소비. 2.48 플러스 0.56. 이게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죠. 한계 소비 성향. Y. 뒤에 뭐 ET 그 잔차 그는 필요 없고요. 이 케인즈 소비함수잖아, 지금. 물론 조세는 없지만은. 그럼 요거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라 했어요. 여기 밑에 통계용어로 이제 R2라는 게 있는데요. R2 요건 뭐 우리 통계학 공부할 필요가 없죠. 뭐 이게 이제 0.85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별 신경 쓰지 마세요. R2 요거.
통계학 용어로서 이제 결정계수라는 건데요. 결정계수라는 게 R2인데, 하여튼 요거는 모른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 안 했으니까, 통계학은. 그러니까 요거면 이렇게, 케인즈 소비 함수네. 여기 기초 소비고, 여기 한계 소비 성향이네. 예. 그러면 이제 기업 R2에 따르면, R2는 모르겠는데, R2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그 보니까 R2에 따르면 소비의 총 변동 중에, 이 소비의 총 변동 중에 85%? 85%? 뭔지 모르겠는데 0.85네? 이거 85%잖아요. 이상 85%? 0.85 맞는데? 85%가 소득 변수를 사용한 회귀 모형으로 설명된다. 야, 모르겠지만 뭔가 0.85, 고마워 85%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모르겠어. 니은 소득의 개수 0.56은 한계 소비, 이거는 확실하죠.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다. 근데 또 이제 니은은 맞고, 디귿 소득의 개수 0.56은 소득이 1% 상승할 때 소비가 0.56%, 이 %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변화율이 아니고, 그냥 소득 변화분에 대한 소비 변화분이죠, 그냥. 그래서 이거는 1% 뭐 0.56%가 아니고, 소득이 1은 변하면은 소비가 0.56은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 틀렸어요, 그거. %가 틀립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그럼 니은은 내가 맞는데,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그럼 답은 이제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R2가 뭔지 모르겠는데 0.85라 돼 있고, 그 해설에 이제 85% 돼 있으니까 이거 뭐 맞겠네? 맞는 말이겠네? 그죠? 이것처럼 여러분, 혹시나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그나마 간편경제학을 좀 공부했는데 이제 문제를 딱 보고요. 이거 지금 기억 예문처럼 R2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공부한 적이 없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내가 공부한 보도 듣도 못한 경제학자 이름이 있고 또 보도 듣도 못한 희한한 뭐 이론을 언급하고 있다. 수식도 말이죠. 보도 듣도 못한 수식이 나와 있다. 뭐 하여튼 내가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간편경제학을 단 공부 많이 안 하신 분은 예외입니다. 근데 공부를 좀 나름대로 했는데 몇 달 했는데 딱 보니까 뭐 보기나 이런데 하도 듣지 못한 이런 R2 같은 이런 희한한 용어, 수식, 또 희한한 경제학자 뭐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나오면 그거는 출제자들이 그냥 보기 5개를 만들려고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틀리게 근데 옳지 않은 것에서 그게 옳지 않은 말이 되든지 옳은 것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 되든지 그렇게 답이 될 가능성이 확률이 100%는 아닙니다만 그 보기가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막 95%라 보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게 답으로 찍으면 안 돼요. 그걸 답으로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중에 찾으세요. 그것도 하나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기술인데, 그럼 요거는 이제 그 R2가 보기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골라라 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요 말이 틀린 말이, 그러니까 옳은 것을 찾아라 했잖아요. 옳은 것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기억이 이거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이것이 틀린 말로 출제자가 서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도 알거든요.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이 통계학도 공부 안 했을 건데 그 R2라는 이거는 잘 모를 건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다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낼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거는 그냥 맞는 말이라 보면 돼. 그래서 기억은 그냥 맞는 거고, 니은은 확실히 맞는 거니까 답은 이제 3번입니다.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R2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는 이제 구축효과. 구축효과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게, 우리 구축효과는 이제 두 단계로 나눠있어. ISLM 모형의 구축을 1구축을 했고, ADS 모형의 구축을 2구축을 해서 편리하게 이제 1구축, 2구축을 우리가 따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구축만 물어봤잖아요, 이 문제는. 구축만 물어봤으니까, 1구축. ISLM 모델의 구축이죠.
ISLM 모델의 구축은 우리 그림 6개로 공부하면 되잖아. 그림 6개로. IS가 수직적, LM 수평적, 그 다음에 IS 완전 수직선, 이제 LM 일반형, LM 수평선, IS 이제 일반형, 반대로 IS가 수평적, LM이 수직적, 그 다음에 이제 IS 완전 수평선, LM이 일반형, LM이 수직선, IS 이렇게 일반형, 이렇게. 이거 두 개는 구축이 100. 구축이 100%다. 이는 구축이 크다. 그래서 재정의 효과 떨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구축이 100이면 재정 정책 효과 빵. 재정의 효과 떨어지니까 구축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축이 없는 거죠, 이 두 개는. 그 재정의 효과 100%. 구축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고, 이는 구축이 적다. 그 재정의 효과적인 케이스죠. 구축이 적다. 이렇게 공부하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1구축의 구축이 적나 크나를 따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구축은 이제 간단합니다. 2구축은 이제 ADS 모형의 구축인데, 이거는 AS가 수직선하고 우상향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AD가 보세요. AD가 이거 나갔을 때, 이렇게 나갔을 때, AD는 이만큼 나가는데, AS를 고려하면 이거는, AS가 1이 되면 구축이 적고요. AS가 1이 되어 있으면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서 일로 가니까 구축이 100%입니다. 이거는 구축이 적다, 구축이 100이다. 이게 두 개만 있어요. 이걸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찾아봅시다. 자, 구축 효과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1구축에서는 요게 이제 구축이 100%니까 가장 크게 발생하겠네. 1구축에서는 구축이 100. 그 다음에 2구축에서는 AS가 수직선인 경우 구축이 100%입니다. 이것도 구축입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이제 1번. 투기적 동기 합해 수요가 무한대다. 이건 유동성 함정이죠. 투기 동기 합해 수요가 무한대면 요거잖아요, 요거. 보기 1번. 이거는 구축이 없는 거죠. 재정의 효과 100%. 구축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아예 구축이 없는 케이스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비탄력이다. 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이면 IS가 수직적이거든. 그럼 요거네. 요거니까, 보기 2번도 IS 수직적이니까 구축이 적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제 3, 4, 5번이 이쪽입니다. 보기 3, 4, 5번 여기인데, 물가 변동을 노동자가 임금에 즉시 반영, 신축성이죠. 물가를 기대해가지고 즉시 임금에 반영시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요겁니다. 요거니까 수직이니까 완벽한 구축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이요. 노동시장에 불안정 고용이 존재하고 그 요소가 수량 변화의 경직이다. 요거하고 또 5번에 합해 착각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거죠. 4번이나 5번은 다 AS가 우상향인 경우로서 이게 구축이 적게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진짜 빠르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건 이제 구축에 대한 이야기고, 구축 말고 이제 생산물 시장만 고려했을 때, 구축 말고요. 기존의 정부실 성수가 1-C분의 1이잖아요. 생산물 시장만 고려했을 때는 이 성수를 크게 하고 적게 하는 요인이 있죠. 이제 이것이 CT가 들어가면 조세율이 들어오면 성수를 작게, 또 M이 들어오면 성수를 적게, 마이너스 B 가속도 계수가 들어오면 성수가 커지게 되는 요인이죠. 이거는 이제 구축과 관련된 게 아니고 이 추가 요인에 따라 가지고 성수를 적게 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런 거 우리 성수 다 공부하시죠, 여러분. 자, 이상으로 여러분 이제 사회 문제, 마음 문제 다 해설해 드렸습니다. 딱 보니까 여러분 이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거시국제 쪽이 쉽죠. 객관적으로 그래요. 객관적으로 미시보다는 거시국제 문제들이 좀 수월하고 계산 문제도 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미시를 좀 어렵게 생각하고 거시를 좀 쉽다, 혹은 미시나 거시나 똑같다 하시는 분은 실전에서 거시국제를 먼저 푸세요. 거시국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미시를 푸세요. 그게 또 시간 배분에 좋고요. 물론 나는 거시국제보다 미시를 더 잘한다, 그런 분은 미시부터 풀어야죠. 미시가 더 우대한 분은 거시국제는 잘 모르겠고 내가 미시를 더 잘한다 그런 분은 미시부터 푸세요. 그렇지 않고 거시를 잘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같으면 미시, 거시 대등하다 이러면 뒤쪽을 먼저 푸세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설해 드리고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실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를 마음 문제 다 푸는 욕심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10문제 정도는 무조건 과감하게 버리세요. 30문제만 푸세요. 딱 보면 알잖아요. 보면 이 문제는 어렵다. 내가 모른다. 제끼고. 또 이거는 풀 수 있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제끼세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는 제껴버리고 나머지 30개를 푸세요. 그게 그 마음을 놓는 게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험 강의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거를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론은 여러분들이 원래 공부한 거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식계산 문제 총정리 해드린 거 있죠. 그 수식계산 문제 자료 총정리 자료는 항상 휴대하면서 이렇게 자꾸 보세요. 보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푼다, 저는 어떻게 푼다 이렇게 빨리 이제 머리에 계속 이제 그 기억을 해둬야 되거든요. 예, 뭐 그렇게만 하십시오.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공부한 이론대로 쫙 훑어보고 이렇게 대충 이제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계산 문제 총정리 자료를 항상 보면서 이렇게 자꾸 계산 문제를 익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는 딱 보고 문제 첫 줄만 보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문제다 이거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식계산 문제 총정리 자료를 항상 시험 칠 때까지 휴대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뭐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하시고 하여튼 이제 시험에 전부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How fast?